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시죠? 정비소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프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러면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가 있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내가 왜 왔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라는 문제가 봉착됐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술집을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점집을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인문학의 세계로 와야 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전쟁도 났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을까요? 6.25 전쟁 터지고 일제시대 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1800년대 후반에 다산 정약용에 살았던 그 민초들은,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선 중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전쟁 통해서 정말 힘들었겠죠. 고려시대, 삼국시대, 중국으로 가서 춘추, 전국시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훌륭하게 살았던 인류의 현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첨단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인 생활로 들어가다 보면, 사회생활, 직장생활로 들어가다 보면 다 어디서 문제가 걸리냐면 1대1에서 걸려요. 축심시대의 그 현인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놨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문학, 문학, 철학,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시간이 될 때 인문학이라는 책을 가끔 보면은 도움이 되겠다. 왜? 우리가 지금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그분들이 거의 다 풀어놨다는 거죠. 오늘 그런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그 축심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심시대. 1949년도 독일의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축심시대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특별한 바탕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약 600년 정도 기간을 잡아서 축심시대, 더 엑셀에이지라고 이제 명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인류 문명사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산업혁명 1차, 2차, 3차, 4차, 지금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600년 정도 잡아서 축심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럼 과연 축심시대가 언제였을까라고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르네상스 시기가 아니었을까, 혹은 산업혁명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칼 야스퍼스는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를 들었어요. 도대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반을 만들었던 시대라고 얘기를 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자 그리고 논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자는 과연 언제 때 사람일까? 공자는 춘추시대 때 사람이에요. 기원전 551년 출생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이고요. 어찌 보면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축심시대의 가장 정중앙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더라고요. 공자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공자보다 띠동갑 선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예요? 석가모니입니다. 공자보다 70년 전에 태어난 세계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공자는 그 당시 때 몇 살까지 살았냐면 73세까지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공자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저 그리스에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대략 40년 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 나오지요. 플라톤 대략 4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서양 철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플라톤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 철학의 시작과 끝은 플라톤의 재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좀 늦게 알려지긴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때 알렉산더 대왕의 멘토였다,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었다. 알렉산더 대왕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서구에서 시작을 해서 인도 북부까지를 통일을 했던, 그때 제국을 통일했던 이 대왕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딱 한 10년 정도 차이를 두고서 중국에서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맹자가 태어났는데요. 맹자, 그러니까 이제 공자와 맹자의 차이는 몇 년 정도 내면 공자가 죽고 나서 110년 후에 맹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예요. 맹자 3년 후에 장자라는 사람 나오지요. 장자 대략 한 50년 후에 순자라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자가 지금 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순자는요, 맹자 이상의 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여러분, 순자가 뭐를 주장을 했죠? 성악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순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순자가 썼던 순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 뒤편에 보면은요, 중간쯤 보면은 성악편이라는 편이 나와요. 그 편을 열어서 읽어보면은요, 인간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악한가 15가지 정도의 항목이 조목조목 나와요. 그거를 읽어가다 보면 사람은 정말 좀 악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이제 맹자와 순자의 결론은 똑같아요. 순자는 뭐냐면 사람은 좀 악하게 태어났지만 좋은 교육으로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맹자는 인간의 양지는 선하게 태어났지만 그거를 잘 교육으로서 지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결론은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자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 한나라 때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 있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자의 진짜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비자라는 사람이에요. 한나라 때 살기 때문에 이름을 한비자라고 했어요. 한비자는 법과 사상을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할 때 한나라의 그 한비자의 그 사상들을 많이 채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나라 때 그 사마천,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부터 들었던 재밌는 옛날 이야기의 근원은 다 사마천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 0년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이런 분들이 다 언제 태어났는가? 다 기원전에 태어났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뭐 데모크라테스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학문과 종교와 철학 이런 것들이 동서양에 2000년 이상을 지금 사실은 바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칼리아스포스가 축심시대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축심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과연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그것만 정의만 드려도 사실 뭐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시죠? 정비소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프다, 다리가 부러졌다 이러면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가 있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내가 왜 왔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라는 문제가 봉착됐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술집을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점집을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인문학의 세계로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전쟁도 났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어땠을까요? 6.25 전쟁 터지고 일제시대 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1800년도 후반에 다산 정약용에 살았던 그 민초들은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선 중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전쟁 통해서 정말 힘들었겠죠. 고려시대, 삼국시대, 중국으로 가서 춘추, 전국시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훌륭하게 살았던 인류의 현인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아주 첨단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인 생활로 들어가다 보면 사회생활, 직장생활로 들어가다 보면 다 어디서 문제가 걸리냐면 1대1에서 걸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걸려요. 사실은요. 집에서도 부부 간의 문제고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고요. 상사 부하 간의 문제고요. 나와 고객 간의 문제고요. 다 둘 간의 문제예요.
여기서 갈등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옛날에 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그거를 누가 풀었습니까? 그 현인들이 풀었죠. 축심 시대의 그 현인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놨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문학, 문학, 철학,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시간이 될 때 인문학이라는 책을 가끔 보면은 도움이 되겠다. 왜? 우리가 지금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그분들이 거의 다 풀어놨다는 거죠. 오늘 그런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논어. 오늘 이제 제가 주제가 논어이기 때문에 논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논어는 글자 수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논어는 다 읽어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과 공자의 논어라는 책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다, 이게. 안 읽어보셨으면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를 또 잘할 수 있으니까요. 논어는 글자 수로 15,691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수로는 이게 20편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로는 그렇고, 이 억구로는 약 500개 억구예요. 오늘 제가 아무리 빠르게 말씀을 드려도 그 중에 한 10개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틈이 없다. 왜 틈이 없을까요? 너무 바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40대는 어디 모임에 가도 다 총무고요, 회장이고요. 다 이래갖고 힘든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중심 나이가 42세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40대는 가정에서도 중추적인 나이고 사회에서 중추적, 직장에서 중추적인 나이인데 이 중추적인 사람들이 전후 좌우 볼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돈도 없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이러다 보면 정말 즐거움도 없어지고, 어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인생을 보면 인생은 뭐 덩어리다? 근심 걱정 덩어리다. 이게 근심 걱정 우자예요. 이게 근심 걱정 우자인데, 요즘 우리만 힘든 건가? 옛날 사람들은 어땠을까? 200년 전에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문필가가 있었어요. 찰스 디킨스라는, 아시죠? 찰스 디킨스. 이 사람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코미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트래지디, 비극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2500년 전에 춘추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니, 공자께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필류근우다. 필류근우. 필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누구나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근심 걱정 덩어리라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요, 바람이 살살 불어도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무는 죽으면 돼요. 고목이 되면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이래요. 부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고해다. 고해. 고통 덩어리의 바다다. 공자님보다 한술 더 뜨신 거죠, 사실은.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탈을 하면 된다. 이래서 이제 불교가 나왔겠죠. 자, 그런데 공자께서 인생을 필류근우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천하의 공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여기서 답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제가 아직 네 글자를 안 보여드렸는데요. 과연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인생은 이렇게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논어에서. 과연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무원료라고 얘기했어요. 인무원료. 사람 인자죠. 이것은 없을 무자죠. 이것은 멀다라는 원자예요. 원자. 원근. 그죠? 원근.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은 무슨 글자냐면 생각하다, 고려하다의 려자예요. 여기 보시면 생각사자 들어갔잖아요. 뭐 어쨌거나 이게 생각에 관련된 글자예요. 생각과 고려하다의 려자. 인무원료라고 얘기해요. 인무원료.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것은 뭐예요? 원료를 해야 된다.
사람이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많을수록 뭐를 해야 된다고요? 원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 원려라는 게 요즘 말로 저게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요즘 말로 무슨 뜻일까요? 원려하라. 바로 목표를 가져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말이죠.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말이죠. 인생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뭐 할수록? 현실이 어려울수록 원려를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뭐예요? 좀 더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좀 더 간절한 목표를 가져라.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사실 목표라는 게 크고 좋은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간절함이 서려있는 목표라면 내가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게 물론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금방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극복을 할 수가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이게 언제 한 이야기라고요? 25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원려인데요. 이제 목표, 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계속 필요하지요. 경기도 부천에 가면은요 공원이 하나 있는데 시내 안에 거기 이 공원 이름이 안중근 공원이에요. 안중근 의사의 이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공원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유목적으로 남겼던 이 좋은 그 어구들을 비석으로 많이 해세웠어요. 그 한 10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썼냐면 인무원려 난성대업이다 이렇게 썼어요. 인무원려 난성대업.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멀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저게 누가 쓴 글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안중근 의사가 쓰신 글이죠. 안중근 의사가 1909년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고요. 1910년도 3월 달에 여순감옥에서 순국을 할 때 2월 달, 3월 달에 여순감옥에서 수많은 유목집을 남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요. 인무원려 난성대업. 30대 초반에 청년 안중근이 순국을 하면서 과연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분의 원려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 조국이 아니었을까? 일본에서 침략당하는 조국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원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요. 제가 꽃이라는 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인무원려 필류근호와 이 꽃이라는 시가 너무 매칭이 잘 돼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이 꽃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 연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물론 이게 꽃의 시일 수도 있고 사랑의 시일 수도 있죠. 저는 근데 두 번째 연을 조금 바꿔볼게요. 내가 그것을 나의 원려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목표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꿈이라고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로 다가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꽃과 같은 것이 되었다 라고 바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꿈과 목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게. 2500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얻고, 그 500개 중에 첫 번째 얻고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선정을 했던 첫 번째 얻고 정리를 하면은요. 인무원려 필류근호, 사람이 멀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 소명이라든지 어떤 그
공자도 이제 50에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천명이라든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분명한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거 없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것들, 그런 원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좋겠고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하면 우리 조직에 정말 중장기적인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세워놓고 나야 많은 직원들이 그걸 같이 공감하면서 쉐어링을 하고요. 함께 으쌰으쌰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료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되게 필요한 그런 업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그 40자 이력서, 이게 제가 붙인 건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이력서가 있다라고 하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40자 이력서. 딱 40자예요. 기가 막힌 이력서예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50세 혹은 60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6단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까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6단어를 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어떤 것을 대답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6줄만 한번 써보세요. 이력서를. 라고 제안을 드린다라고 하면 뭘 쓸 수 있을까 이게?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마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이거 쓸 것 같아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임원, 노후. 여러분 사원에서 대리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에서 부장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 직장에서 20년을 근무해야 부장이 돼요. 한 직장에서 25년, 30년 동안 찍소리도 못해야 임원이 돼요. 쉬운 게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게 가슴에 남는 거지 사실은. 내가 과장이 됐을 때 얼마나 좋았어. 내가 부장이 됐을 때 얼마나 내가 프라이드를 느꼈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한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학교, 제자, 교사, 교감, 교장, 노후. 이게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벤처,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노후.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식, 급여, 부동산, 이자, 투자, 노후. 저거 정말 중요한 단어잖아요. 저것만 있으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땅, 곡식, 추수, 농사, 노동.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나는 농업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게 가장 본인에게 소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노후. 여러분 사무관 되시려면요. 9급으로 들어가 사무관까지 가려면 평생을 30년 정도 보내셔야 돼요. 25년에서 30년.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랑, 결혼, 자식, 부모, 손자, 노후. 굉장히 소중한 단어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비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장관, 노후. 그런데 공자께서는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인생의 6단어. 공자를 가장 역사적으로 먼저 정확하게 기술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나라 때 사마천이에요.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공자세가편과 중리제자열전이라는 두 편의 글을 써요. 거기에 공자에 대한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사마천이 본 입장에서는 공자는 이래요, 모습이. 공자는 어려서 너무 가난했다. 왜? 공자 아버지가 70세였고요. 공자 어머니가 16세였어요. 16세 어머니의 70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공자는 어떻겠어요? 공자 3살 때 아버지가 죽고요. 공자 17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공자는 19살에 결혼을 했고요. 20살에 첫 번째 직업이 뭐였다고요? 창고직이었어요. 21살에 두 번째 직업이 축사직이었어요. 그리고 공자는 30대 때 주나라에서 노자를 만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공자는 50대 때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51세부터 55세까지 4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대사고까지가 됐어요. 대사고는 지금 직위로 보면은 법무부 장관 정도의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재상의 역할까지도 했는데 한 4, 5년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노나라에서. 그로부터 14년 동안 7개 나라를 다니면서 천하주유라는 것을 했어요.
천하주의 말이 멋지죠. 천하주요. 그런데 그건 사실 마치 거지처럼 다니면서 자기의 정치 사상을 표구했지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와서 춘추라는 것을 쓰고서 73세에 죽었어요. 외부에서 본 공자의 삶은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공자 스스로도 인생의 6단어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것 같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5에 지우학, 학문에 뜻을 두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야 이게. 나는 사원대리 과장부장인데 공자는 나는 15에 학문에 뜻을 두었습니다. 나는 30에 뭐예요? 일어섰습니다. 이립. 나는 40에 불혹,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50에 지천명, 천명을 알았습니다. 나는 60에 이순, 기가 순해졌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당신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역지사지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70에 종심소육 불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사원대리 과장부장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이 공자가 됐겠지만은요. 천명을 아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천명은 뭐였을까? 공자는 사실 정치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정치를 하고 싶어 해서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왜 정치를 하고 싶어 했을까? 춘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날만 자고 나면 나라의 반이 없어지고요. 날만 자고 나면 백성의 반이 전쟁통에서 죽어나가는 전쟁의 격변의 시기였어요. 그런 노나라에서 공자는 자기는 한 그 몸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좀 평화로운 나라,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오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내가 군주의 곁으로 가서 군주를 잘 보좌를 해갖고 500년 전에 주나라 초창기 때 평화로웠던 시기로 돌려놓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게 공자의 천명이었어요. 그거를 공자는 드디어 시작을 했던 게 50세부터 51세부터 정치로 나가서 55세까지 했기 때문에 공자는 천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개인의 어떤 천명이라는 것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이거를 해야 돼. 넌 적성도 이게 딱 맞고 이걸 하면 성공하겠어 라고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그럼 그 사람 믿고서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있겠어요? 천명은 누가 잡는 거라고요? 내가 잡아야 돼. 내가 그냥 define, 정의를 하시면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50세 정도에 한다 치더라도 저는 공자와 비등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오래 살잖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약 20% 정도를 플러스 시켜도 돼요. 60 정도만이라도 인생에 내가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디파인 할 수 있으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만약에 그거를 40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대박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응용을 해보자. 어떻게 응용을 해보냐면 공자의 일생을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인의 삶으로 응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30세 정도에 취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면 약 한 4년 정도는 사원 시절을 한 4년 정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대리가 되는데 사원 시절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전자공학을 전 사실 대학에서 전자공학 전공했어요. 전자공학 전공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니까 반도체를 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할 때 반도체라는 과목은 한 과목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과목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배우고 나서 나 이제 전자공학 학사야. 그래서 취업하니까 반도체를 시키는 거야. 그럼 제가 반도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가 거기서 서바이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직장이든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다 못해요. 그것만 하자면요 중간도 못 가요. 내가 어떤 곳에 일을 시작했다. 이제 인생의 본격적인 공부를 하셔야 될 때예요. 거기서 4년 정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뜻을 두고. 그러면 드디어 대리 정도가 될 때 혼자서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4년 정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불혹의 시기가 와요. 과장 정도가 되면 전 불혹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시기가 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고 경험도 쌓고 이제 나는 한 부서를 담당한 과장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지나면 부장이 돼요. 부장이 됐을 때 전 지천명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회사에서 한 20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냐면 그래, 나는 이 일을 하라고 이게 하늘이 나한테 점지해 준 거구나. 이게 나는 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프라이드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임원이 될 거 아니에요. 임원이 되면 마음이 약간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이제 임원들은요, 경영진은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팀워크가 함께 발생이 되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생각만 갖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역지사지가 돼야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 가야죠. 이게 이순애식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30년 직장 생활을 해서 그 회사의 만약에 사장이 됐다. 그러면 종심수요 분류가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펴도 회사의 매출에 움직임이 흔들림이 없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제품을 얘기를 해도 환경에 변화를 받지 않는, 세상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우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 이런 것들은 그냥 공자가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아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전반만 있어요? 후반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후반이 있어요. 왜 인생은 후반이 있어요? 오래 사니까. 오래 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60에 은퇴하고 30년 더 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놀러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떤 90 먹은 사람이 자기 60에 은퇴를 했을 때 많은 후배들이 박수를 쳐주고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을 듣고 편하게 쉬다가 90이 된 건 아이가. 90세 다시 후배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어떠셨습니까? 난 정말 인생 후반전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내가 30년을 더 살 줄 알았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 30년 더 살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돌려보는 거지. 전반전 멋지게 사는 거 좋아요. 후반전 이대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해볼까를 다시 지우학의 시기로 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공부해서 다시 서보는 거죠. 다시 흐름. 이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삶을 살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꿈을 실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시간은 충분해요. 왜? 2번이나 살 수 있으니까.